자, 이어서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이제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사회복지 재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어떤 연구에 있어서나 실천에 있어서도 재정이 아주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 정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 재정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어떤 실행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 국가의 경제활동, 특히나 우리나라의 예를 좀 봐도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의 재정 규모가 점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죠. 전에 이제 저희 나라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전체 예산에서 약 30%를 넘어서 이제 34% 가까이까지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사회복지 재정이 이제 모든 국민의 관심거리가 되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예산에서 이제 기금의 예산까지 동원을 하면 물론 사회복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고용에 관한 부분, 노동, 복지 정책, 이제 사회복지가 다루고 있는 정책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정책 분야들이기 때문에 기금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그만큼 사회복지에 관한 그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의 각 개개인에게 국민에게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사회복지에 관한 어떤 분야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복지 정책에 들어가는 재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또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재정 수입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전가되는 즉 국민이 납부해야 되는 어떤 조세 부담이나 보험료 부담, 특히 이제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대 보험에 들어가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그 다음에 고용에 대한 고용기금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장기노령 갑자기 생각이 이렇게 안 되네.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어떤 기금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금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잠깐 나중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학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또 국가에 들어가는 그 공무원연금, 또 군인연금들, 특별직연금들이 실제로는 국가에 많은 어떤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그 조세 부담이나 보험료 부담들을 좀 많이 주는 것들이 그 개개인들의 어떤 근로 활동들에 대한 어떤 변화를 시키거나 퇴직 결정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큼이나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들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재정을 통해서 정부는 달성하려고 하는 사회복지 정책적 효과와 목적을 달성하려고 움직인다 하는 거죠. 즉 사회복지 재정을 운영하는 어떤 그 자체가 바로 사회복지의 정책적 노력의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한정적인 재정을 가지고 얼마나 사회복지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 정책 분야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을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바로 사회복지 정책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재원들을 얼마만큼 어디서 조달할 거냐 하는 것들에 또 실제로는 사회복지 정책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 들어간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들을 국회에서 다루게 되고 이 국회에서 다룬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실제 정치권에서 요즘에 이제 근래에 가장 논의가 되었던 것들이 이슈가 되었던 것들이 무상복지 논쟁에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들.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복지 재정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전 국민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 다음에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지속 가능한 복지 재정의 수준 내에서 복지 대상과 급여 수준의 정책적인 어떤 결정들이 바로 정치적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즉 복지 재정을 이야기할 때 국가 재정을 같이 봐야 되고 이러한 국민적 관심이 바로 정치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사회복지 정책적인 관심으로도 이어져 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재정의 동향을 좀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복지 재정이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152페이지 아래쪽을 좀 보시면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은 표 6-1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를 좀 토대로 보면 동일 기간의 경제 성장률은 약 10.2%가 이루어졌다라 그래요. 1990년서부터 예를 들어 2007년까지를 보았을 때 경제 성장률은 약 10.2%가 이루어졌는데 복지 재정의 증가율은 약 16.5%의 증가율을 이루었다라는, 실제로는 경제 성장률보다도 복지 재정의 증가율이 더 많아졌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지 재정이, 또 우리나라가 재정 규모가 좀 확대되고 경제 성장률이 커지면서 이러한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정책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즉, 삶의 질의 개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들이 있었고, 이 관심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의 국민들의 욕구 수준에 맞도록 사회복지 정책들을 펴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 그 결과로 경제 성장률보다도 복지 재정의 증가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러한 것들은 거꾸로 보면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재정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분배할 거냐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돌려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2007년의 예를 좀 보면요. 금액은 약 한 73조, 전체 국가 예산 중에서의 73조 원을 복지 예산으로 사용을 했고요. 전체 GDP 대비 약 한 7.4%, 전체 예산의 약 7.4% 정도를 사회복지 예산으로, 공공사회복지 예산으로 지출을 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90년에서 07년까지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증가율을 보면 약 16.5% 증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00년에서 07년까지 보면 한 14%가 증가됐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일예로 국가 총 지출 비중을 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2010년에는 국가 예산 전체 292조 원 중에서 복지 재정 지출이 약 87%, 81조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약 한 27.7%를 사회복지 예산으로 지출을 했고요. 점점 늘어서 2021년 예산, 올해 예산을 볼까요? 올해 예산은 558조라고 합니다. 전체 예산이. 그 558조 중에서 복지 재정 지출이 약 200조. 야, 이게 조 하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제가 평생 벌어야 이제 겨우 아파트 한 채 사가지고 살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평생 벌은 돈이 약 한 10억이나 될까요? 그 정도 예산을 하는데, 과연 이제 이런 200조라고 하니까 우리 국가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사회복지 예산에 지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약 한 35.8%를 공공사회복지 분야에 지출을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수치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정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복지 재정의 국제적 동향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OECD 선진국 대열에 끼어 있긴 합니다만, OECD의 다른 어떤 대부분 국가와 비교를 해보면 총 사회복지 지출이 매우 낮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경제 성장률보다도 높은 복지 재정의 소요 비용들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 사회복지 선진국들과 비교를 해보면, 경제 선진국들과 비교를 해보면 아직도 총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57페이지에 OECD 표 6-5 OECD 국가의 연도별 사회복지 지출 관련 지표를 좀 보면요.
그 중간에 보이시죠? OECD 평균은 총 사회복지 지출률이 200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0.6%입니다. 네. 그 다음에 국민부담률은 약 35.8%. 자기가 벌어들이는 돈의 약 35.8%를 조세로 복지를 위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경우를 좀 예를 들어보면 총 사회복지 지출은 약 2005년에 8.9%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OECD 선진국들이 20.6%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은 약 8.9%, 약 10% 정도라고 보면 외국에 비해서는 절반이 미치지 않는 사회복지 지출, 복지에 관한 사회복지 지출 퍼센테이지를 보이고 있고요. 국민 부담률도 보게 되면 외국의 OECD 평균이 35.8%인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국민 부담률은 약 25.5%다. 예를 들어 100원을 벌면 조세로 사회복지에 관한 지출로 25원 정도를 지출한다. 외국은 35원에서 약 36원 정도를 지출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25원에서 26원 정도를 한다라는 것들을 바로 이러한 통계 추이를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OECD에 비해서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이 아직은 낮아서 소위 외국에 비해서는 저부담, 저복지의 모습을 좀 띠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2005년의 기준은 이런데요. 실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2021년 현대 사회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물론 서구 선진국들보다는 조금 복지 수준이 아직 뭐 교육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는 있는 게 확실하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점점 복지의 어떤 소요들이 특히나 요즘처럼 코로나 시국이라든가 아니면 그 경제 성장률 떨어지는 과정 중에서 부득이하게 생기고 있는 노동의 어떤 그 실직하는 분들이거나 청장년층들의 그 구직률 때문에 구직하는 율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러한 분들이 많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뭐 전직 훈련을 받으신다거나 고용에 관한 어떤 기술들을 훈련을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대학에 대한 어떤 무상교육에 관한 부분들까지도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죠. 이제 얼마 전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충남도에 하고 있는 충남도립대학교가 이제 학생 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대학 과정도 이제 무상교육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들 점차로 이제 우리나라도 무상급식, 무상교육에 관한 부분들 이제 고등학교 수준까지는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이제 점차 이제 대학 과정에 관한 부분들도 요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저부담 상태에서의 그런 복지 수준들을 좀 높여나가자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잠깐 좀 논외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박근혜 정권 때 이제 이전에 펼쳤던 정권들에서의 복지 정책들이 앞으로 이제 저부담 고복지 형태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경제의 어떤 정부의 어떤 그 방만한 그 재정 지출들 때문에 지출들을 좀 줄이고 허리띠를 좀 더 바짝 졸라매서 재정 규모를 좀 축소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재정적인 여유들을 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복지에 대한 어떤 부담률을 높이지 않았죠. 그 다음에 또 지금도 이제 그 매스컴에 이제 내년도 총선에 관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대선에 대해서 각 당에서 후보들을 이야기를 선출하는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복지에 대한 혜택들을 엄청나게 늘리 나가겠다라고 기본소득이라든가 뭐 주택을 한다든가 신혼 가구에 대해서는 뭐 주택들을 해주겠다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복지에 관한 정책들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들을 좀 피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세상에 재정적인 부담 없이 어떤 베네핏 이익들을 얻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앞으로 저희 나라의 모습도 외국의 그 선진국 사례들처럼 조금 더 조세 부담률을 높여서
내가 복지를 더 받는 방향으로 좀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또 그렇고 국민들도 논의를 좀 해나가게,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한 어떤 논의의 기구들을 만들어서 출범하고 그 논의의 과정으로 이제 진입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어떤 사회복지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재정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담 저복지의 모습보다는 국민들의 그 욕구들이 늘어서 고복지의 모습들, 복지적인 혜택들을 좀 더 넓히고자 하는 욕구들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국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부담 비율들을 조금 더 높여나가는 어떤 논의들을 좀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162페이지에 이제 공공사회복지 지출 추이를 좀 한번 같이 보면요. 한번 같이 펴보실까요, 교재를? 예. 표 6-8 공공사회복지 지출 추이를 좀 보게 되면요. 연평균 중과율이 OECD 국가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높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OECD 평균은 복지 지출의 추이가 연평균 중과율이 약 16년 동안에 약 0.8%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게 되면 약 5.3%, 연평균 5.3%의 복지 재정으로 지출되는 금액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맞춰서 실제로는 국민들이 그만큼 세금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더 많은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재정이 풍부해야 사회복지에 그 재정들을 투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 건데, 바로 이러한 어떤 수치적인 어떤 통계들을 보았을 때도, 우리가 이제 조세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들, 복지를 더 넓히고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담도 그만큼 더 해야 되는구나. 즉, 그 부담이라는 게 뭐냐? 국민들이 조세를 더 많이 내는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어떤 부담률을 좀 더 높여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러한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사회복지 정책들이 이제 어떤 변화의 틀들을 한번 우리나라의 경우와 외국 사례의 경우를 좀 비교를 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했고요. 이러한 그 사회복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재정의 큰 흐름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재원을 발굴을 해서 재정을 모아서 어떻게 쓸 거냐, 또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문제 두 가지로 구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떻게 재정들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재정들이 이용되어 왔는 변화의 모습들을 가져왔는지를 한번 공부를 했던 거고요. 자, 두 번째가 바로 사회복지 정책의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사회복지 재정 운영의 원칙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사회복지 재정을 운영할 때는 바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첫째가 재정의 투명성, 두 번째가 재정 지출의 효율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정을 통한 재분배 기능의 형평성,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재정 지출의 효과성,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투명성입니다. 우리가 늘 사회복지 현장에서 아니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공기금이나 공공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의 투명성 또는 책무성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의 하나죠. 왜냐하면 재정의 재정을 형성을 할 때 바로 모든 국민의 조세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국민들 모두에게 우리 사회복지 재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요. 또 이것은 어떻게 쓰고 나중에 사용하고 난 후에는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라고 그 결과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정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요구되는 사항들이고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또 사회복지 프로그래머로서 아니면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과정들에 들어가는 비용들까지도 세세하게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문적인 어떤 기술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평가의 대표적인 척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국민들이 현재의 재정운영 과정들을 통해서 장래에 나타나게 될 결과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정 운영에서는 이제 예산 사업보다도 사회보험성 기금 등 각종 기금 사업에서의 투명성이 점점 강도 높게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정부 재정 외로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국민건강보험 기금으로.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어떤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거를 보면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아니라 미국 LA에 있는 LA의 국민연금 기금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돈을 운영하는 어떤 투자자가 바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잖아요. 그래서 기금 운영 부서를 따로 두어서 관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금들을 운영을 하고 있죠. 한 해 예산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조가 넘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동안 국민연금으로 만들어 놓은 적립해 놓은 기금도 약 600조 원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600조 원을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많은 기금들이 실제로는 정부 재정 외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부담금의 부가치주한 배치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점들이 바로 이런 투명성에서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앞으로 좀 더 투명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서 어쨌든 국민들의 사용으로 또는 이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재정들, 이게 적립된 기금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들이 국민들의 관심사항 속에서 이용이 돼야 되고,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목적들이나 정권 유지의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원칙으로 보았을 때 가장 투명하게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재정의 투명성들을 좀 더 담보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사례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지출의 효율성입니다. 지출의 효율성, 그 다음에 배분적 효율성과 재원의 효율적 사용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요. 이제 배분적 효율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출 한도 내에서 부문 간의 지출의 소요에 대한 적정성을 가늠하는 주요한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재정 긴축을 유발하는 거시경제적 여건에 좀 이렇게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출 구조상 자격급여 지출 등 법률에 필요되어 있는 어떤 직접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뺀 나머지 비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경직성 비율들이 많죠. 사회 재정에 들어가는, 복지 재정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고용에 들어가는 비용,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 국민연금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딱딱 지출 구조상 자격이 되면 지출을 해야 되는 어떤 규조들이 경직성 급여다라고 해서 손댈 수 없는 어떤 급여들이 많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어떤 경직성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의 급여에 있어서는 이러한 배분에 있어서의 좀 효율주를 좀 잘 따져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재원의 효율적 사용입니다. 만들어진 어떤 재원들을 좀 더 꼭 필요한 것에 좀 써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잘 찾아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장기적인 공공재원 조달의 지속성을 또는 재정의 공공기능을 유지한다거나 적정 수준의 조세 부담의 측면에서 바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공공 서비스의 수요는 증가하지만 국민 부담은 늘리는데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라도 바로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낭비적인 지출을 줄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재원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게 공공기관에서 지출을 줄이자. 그래서 몇 년 전에 IMF 때, 그 다음에 또 국가에 어떤 재정이 들어갔을 때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들을 예를 들어 10%다 절감해라 라고 해서 경직성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들에 대해서는 10%를 절감하죠. 또 기업의 경우는 어떻게 하죠? 만약에 기업이 어떤 재정 부담을 받아서 어렵다라고 그러면 실제
이사진들 상여금 부담하고 급여도 뭐 몇 프로씩 뭐 반납하고 직원들의 상여금도 뭐 조정하는 경우, 심지어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바로 기업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금의 어려운 한계를 넘어가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과정들로 그런 아픔들을 겪기도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재정 운영의 원칙 세 번째가 바로 재정을 통한 재분배 기능의 형평성입니다. 형평성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이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재정에 있어서 정부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평가 기준이기도 합니다. 형평성에 관한 것은 수평적인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수평적 형평성은 누구나 똑같이 동등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나 100m 달리기를 할 때 100m 출발선에서 0에서 출발해서 같이 100m 뛰자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수직적 형평성은 약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과 강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직적 형평성의 어떤 의미는 예를 들어 장애인이거나 여성이거나 아이들일 경우에 노약자일 경우에는 똑같이 100m 달리기일 때 100m 0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은 급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50m 앞에 뛸 수도 있고요. 또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건강 체력적인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남성들보다는 다르게 한 10m 정도 나가서 10m에서 출발하고 아이들은 성인과 비교할 수 없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아이들은 뭐 30m 앞에 나가서 아니면 50m 앞에 나가서 거기서 출발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수직적 형평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과 강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예로 지금 이제 부유세를 신설하자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또 실제로 미국의 사례에서는 슈퍼리치들, 엄청난 부자분들이 이제 부자들끼리만이라도 어떤 세금을 더 내는 것도 동의하겠다,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또 어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례들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어떤 그런 개념적인 어떤 접근에서 볼 때는 바로 이런 형평성의 개념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재정 지출의 효과성입니다. 효율성, 효과성. 굉장히 많이 들어온 말씀이시죠. 투명성, 뭐 효율성, 형평성, 효과성, 뭐 지속 가능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늘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죠. 특히나 이제 재정 지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얼마나 제대로 달성하는 거자 하는 거죠. 예산을 투입한 거에 대비해서 산출되고 있는 어떤 결과물들이 성과들이 제대로 원래 당초 목적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즉 재정을 투입을 해서 그 재정을 투입을 해서 했던 프로그램들이 당초 우리가 타깃으로 했던 클라이언트들에게 아니면 사회복지의 어떤 대상 현장 분야에서의 어떤 그 효과들을 목적들을 잘 달성해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복지와 건강 수준의 향상이 궁극적인 성과로 평가되는 복지재정 운영에서 효과성을 측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많이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어떤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 이러한 과정들 때문에 실제로는 사업 검토 등을 통해서 정책을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하거나 또는 심의에 편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좀 사례를 좀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PDCA, Plan, Do, Check, Action 사이클을 구축을 해서 평가의 토대를 두고 재정 사업을 좀 구분해서 차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어떤 이런 환류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재정 개혁 사례들을 만들어서 재정의 효과성을 좀 높여나가는 어떤 이런 어떤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의 재정 운영 원칙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운영을 통해서 적정한 재원이 계속 조달되지 않으면 실제로는 그 사회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즉 지속 가능성이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알렌 슈크라고 하는 연구자는 재정 의무에 대한 정부의 지불 능력을, 예, 그 다음에 재정 정책을 통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로, 그 다음에 현행 조세 부담으로 미래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어떤 안전성을,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현재의 부담을 지불할 수 있는 어떤 공정성들을 바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 바로 장기적인 어떤 재정 위험의 발생 가능성들이 높은 의료보장, 또 공적연금의 재정 수지를 검토하는 것이 바로, 예, 복지재정의 지속 가능한, 예,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복지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예, 의료보장뿐만 아니라, 예, 공적연금 중에서 특히나, 예, 특수지연금들, 군인연금, 그 다음에 우리 사학연금들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들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국민연금을 좀 개혁해야 한다 하고 하는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나 이제 2005년도에 공무원연금은 일부 개정들을 했고요. 또 사학연금도 일부 개정이 돼서 좀 재정 수지가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군인연금입니다. 특수직연금 중에서 특히나 군인연금인 거죠. 군인연금들은 이제 한 해에 군인들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국민의 조세가 어마어마한 몇 조씩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 사학연금, 특수직연금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기금 지원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국민 이러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예, 공적연금의 재정 수지를 좀 검토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예,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즉 복지재정의 운영의 원칙들을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는 어떤 원칙 중에서도, 예, 특히 지속 가능성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이러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복지 재정에, 예, 대해서, 네, 같이 재정 운영에 관한 부분들 중에서도 특히 복지 재정 운영의 원칙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3교시에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